안녕하세요. 자, 저희 2016년도 산업기사 2회 문제 계속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업경영학부터입니다. 자, 41번. 41번만 보실게요. 다음 조건에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임목의 세제곱미터당 매매가는 했습니다. 저희 시장가역산법 기억하시죠?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임목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벌채나 운반비, 조제비 등을 역으로 공제해 와서 임목의 가격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가역산법이었었습니다. 그쵸? 그 시장가역산법에 요 식 제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X는 F 곱하기 1 플러스 NP 플러스 R분의 A 마이너스 B였고요. NP는 자본의 수기간에다 월 이율을 곱했고 또 기업 이익률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제율을 먼저 곱해야 돼요. 자, 여기 조제율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바로 조제율이 80%라고 나와 있어요. 80%를 소수로 고쳐야겠죠? 0.8%입니다. 곱하기 1 플러스 자, 자본회수 기간에 월 이율 자본회수 기간에 월 이율을 곱하려고 봤어요. 근데 월 이율과 자본회수 기간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그건 두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그냥 수치에 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 우리 뭐였죠? 기업 이익률이었죠. 근데 여기서 예상 이익률이 바로 기업 이익률입니다. 예상 이익률이 13%예요. 자, 얘 소수로 고치죠. 뭐죠? 0.13입니다. 자, 이것분에 위에 A 뭐였죠? 원목의 시장가. 자, 여기 원목 시장가 얼마죠? 원목의 시장 평균 가격에서 10만 원이 있어요. 그쵸? 10만 원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운반비 그 다음에 운반비라든지 벌채비, 조제 이런 비용들을 빼줘야 된댔죠. 그쵸? 드는 비용들을 봤더니 벌채, 운반, 기타 비용이 얼마였더라? 바로 여러분 6만 원이었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수치를 계산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0.8을 곱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딱 얼마가 나왔냐면 딱 얼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요. 22,796 46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2,796.460 얼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약으로 고치면 22,800원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약 22,8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가역산법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 임목가를 정하는 가격이 되겠죠. 정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전체적인 내용하고 특히 시장가역산법에서는 조림비나 용림비 등은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빼주는 것은 조림비, 용림비가 아니라 시장가 원목가로부터 벌채하고 운반하고 조제해온 비용만을 공제해서 역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림비, 조림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조제율이라는 것은 이용률, 임목 그 제적에 비해서 실제 이용되는 비율이었죠. 그래서 이용률에서 뭐 화력순 얼마, 침엽수 얼마, 소나무 얼마까지 가치를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보통 이제 이 산림기사나 산업기사나 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42번 보시도록 할게요. 10년 후에 산림의 가치가 100만 원이고 산림의 연간 생장률, 즉 총 가격 생장률이 6%이면 현재가는 얼마이냐 했습니다. 이것은 즉 이율이 6%일 때 10년 후에 내가 얼마를 만든다고요? 100만 원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살림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된대요. 그리고 지금은 연간 생장률은 6%예요. 그렇죠? 이율이 계속 이 6%이고 10년 후에 내가 100만 원을 만들려면 지금의 자본가, 현재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전가식인 거죠. 이만큼 후에 나중에 이만큼의 돈을 만들려면 지금이 얼마야 묻는 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전자를 써서 제가 전가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가식. 그래서 전가식은 1.0pn분의 n이었다라는 것. 요것은 n년 후 그리고 자본금 n을 만들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p 이율이 얼마였죠? 6%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1.06에 10년 후니까 10승 그 다음에 얼마를 만든다고요? 100만 원을 만든다고요. 제가 그냥 한글을 쓸게요. 그렇죠? 100만 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6에 10승에 100만 원 하면 제가 한번 그냥 그 수치 나왔던 거 한번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558,394.77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의 자본금이 이 정도 든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것을 간단하게 반올림을 하면
55만 8,400까지 끊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5만 8,4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P이고 N년 후에 내가 자본금, 요 N년 후에 내가 자본금 N을 만들려면 현재가 얼마 드느냐.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을 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55만 8,400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후에 6%의 이율로 10년 후에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가식, 후가식 요런 건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도 보도록 할게요. 이망조사에서 경사도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건 좀 문제 자체가 여러분 경사도 같은 경우는 임황조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지황조사다. 그쵸? 땅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지황이었고 산림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임황이었습니다. 경사도 같은 것은 지황조사이죠. 그래서 저희 지황조사, 임황조사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말 자체가 좀 틀렸죠. 44번에 임황조사가 아니라 지황조사 중에 경사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황조사의 각종 것들 다 외웠었죠. 그 중에 지금 경사도, 우리 경사도에서 제가 이렇게 외웠죠. 완경급험절이라고 표시를 한다 했죠. 완경급험절. 그래서 완경사지, 경사지, 극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그래서 이게 가장 경사도가 셌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냐? 15도부터 5도씩 15도, 15에서 20도, 20에서 25도, 25에서 30도, 30도 이상 이렇게 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숙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3번에 보면 1번이 험준지는 경사 25도 이상, 그냥 25도 이상은 없다. 그쵸? 25에서 30도 미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들이 이제 여기에 맞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경사도, 완경급험절 이렇게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4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국유림 경영계획의 산림구역에서 소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A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소반이라는 것은 우선은 제일 큰 산림구역 단위로 경영계획구가 있고 그 다음이 임반, 그 다음이 소반이라는 것이 있죠. 소반이 가장 작은 산림구역 단위였습니다. 산림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산림경영 단위가 바로 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획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셨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면적은 최소 몇 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한다고 했었죠. 그것도 제가 외워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면적은 최소 1헥타르 이상이었습니다.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등이한 경우에는 몇 헥타르 이상으로 기록할 수가 몇 헥타르 이상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말이 이것도 좀 그런 게 최소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헥타르 이하로도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여기 말이 지금 여기 이상이라고 해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4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에 1번이고요. 어쨌든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소반에 대한 것들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한다라는 그 다음에 임반, 보조, 임반, 소반, 보조, 소반 순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거. 그것도 기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1임반, 2 보조 임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냅두고 1임반, 2소반, 2보조 소반이라고 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4번 했습니다. 자, 45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게 나오네요. 법정 상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저희 법정 상태, 즉 법정님 뭐였냐면 매년 균등한 목재 수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갖춘 산림,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법정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일정하게 목재를 수확을 하고 벌채를 하여도 남아있는 어떤 축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남아있는 축척은 항상 일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속적인 산림 경영이라고 불렀었죠. 그런 상태를 우리 법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법정 상태의 4가지 구비 조건에는 법정이 법정 연급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연급이 법정 상태로 분배되어 있어야 된다. 법정 연급 분배. 자,
영급이 각각의 영급이 그 각각의 영급에는 또 몇 개 영급이 0개가 들어있고 각각의 영급은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법정 영급 영급 분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 그 다음에 인분 배치. 자, 인분을 배치함에 있어서 살림을 갱신하거나 벌채하거나 보호할 때 다른 여타 뭐 어린 인분이든 다른 인분에 피해를 주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법정 상태에 대해서 법정 인분 배치. 근데 법정 생장량이라는 것은 이런 법정임에서의 1년간의 생장량의 합계를 바로 법정 생장량. 자, 법정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상태가 법정 연금분배, 인분 배치, 법정 생장량이 모두 법정일 때 보유할 보유할 살림의 총 축적, 그것을 바로 법정 축적이다라고 했더라는 거. 문제에 이제 이런 것들 뭐 법정 수학이라든지 법정 벌채량 이런 것들과 같이 섞여 나오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 네 가지 법정 상태의 구비 조건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교재 저희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보시면 1번에 법정 생장량. 법정 축척의 평균 생장량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법정 생장량은 법정님 1년간의 생장량의 합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5번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의 법정 축적은 뭐 연급 분배와 생장 상태가 법정일 때 보유할 작업급으로 전체 축적 맞고요. 2번 법정 연급 분배 해마다 균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각 연급의 면적을 동일하게 했다. 맞죠? 각 연급의 면적 동일입니다. 법정 인분 배치 인목을 이용 보호 및 갱신을 위할 때 적절한 배치 상태에서 다른 남아있는 어떤 인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 또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액 계산하는 것이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중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상각비는 등비급수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감가율이 일정하대요.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고 감가율, 비율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바로 정해진 비율이다 해서 정률법. 이건 정해진 감가액수다 해서 정액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이에요. 근데 얘는 또 다른 말로는 체감잔고법이라고 해야 돼요. 연도초, 매년 어떤 초 그 정해진 가액에서의 비율을 따져서 감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년 어떤 비율, 그 연도초 가액은 계속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좀 적어져요. 그렇죠? 적어지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정 비율을 감가하게 되면 또 감가율이 그 감가되는 비용이 또 적어지고 또 적어지고 또 적어지고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체감 잔고한다. 점점점 체감 잔고한다 해서 체감 잔고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죠. 얘는 일정 비율로 매년의 감가상각액을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의 감가상각액도 그에 따라 점점점 적어진다라는 것. 뭐 그게 바로 정률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의 정률법, 다른 말로는 체감잔고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체감잔고법. 뭐 정액법, 등비급수법 이런 거 아니고 연수학계법도 아니고 뭐 이 밖에 뭐 급수법, 비례법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도 보시도록 할게요.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문제에 계속 나오죠. 제가 연년 생장량, 평균 생장량 나오면 먼저 항상 그래프를 두 개를 요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한쪽을 높게 그리고 한쪽의 최대선에서 그 앞쪽에 생장량과 만날 수 있게. 자,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자, 이거부터 그려놓고 보기를 보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쪽을 연, 이쪽을 평이라고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를 그려놓고 연평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얘는 연년 생장량, 얘는 평균 생장량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성장 초기에는 연년 생장량이 더 크다. 자, 성장 초기면 이쪽 편입니다. 이게 연령이기 때문에 성장 초기에는 연년 생장량이 더 크다. 맞아요. 그쵸? 2번에 평균 생장량. 자, 얘가 평균 생장량이죠.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그쵸? 극대점에서는 연년 생장량이 더 크다.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는 연령 생장량이 더 크다. 연년 생장량이 더 크나요? 같은 거죠.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평균
생장량에서는 연년 생장량과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났어요.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연년 생장량을 만났어요. 그래서 더 큰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연년 생장량은 평균 생장량보다 빨리 극대점. 그쵸? 좀 더 빨리 이쪽 선보다 이쪽 선이 좀 더 빨리 극대점에 이뤘죠. 그 다음에 4번.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는 연년 생장량이 항상 크다. 그쵸?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얘가 항상 더 높잖아요. 많잖아요. 생장량이. 그쵸?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오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는 연년 생장량과 같다라는 것이죠. 생장량이. 그래서 답은 47번에 2번이 되겠다라는 거. 그게 틀렸죠. 그래서 저희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보시면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저희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의 관계에 은근 문제 잘 나올 때 우리는 한쪽을 크게 한쪽을 작게 그린 다음에 연평이라고 써놓고 보기를 보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년 생장량이 먼저 평균 생장량보다 크다. 처음에는 크다. 그리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그쵸? 연평입니다.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연년 생장량이 크다가 그러다가 극대점에 이르서는 이게 크거고요. 하다 극대점 후에는 뭐 이렇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벌채를 할 때는 요때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과 연년 생장량이 만날 때 요때를 벌채기로 잡으면 좋다라는 것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은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인목 자산의 구성 상태로 질적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있어요. 인목 자산의 구성 상태래요. 자, 인목을 우리가 자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질적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질적 지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살림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면 수목의 질이 형질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더 인목가를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살림 면적? 그거는 질적이 아니라 양적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살림 면적이 뭐 많게 되면 아무래도 수목이 많게 되어서 그렇죠?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목 자산장 비율도 아니고요. 인목 자산 중에 부채가 가지는 비율은 더더욱 아니겠고요. 4번에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목 자산 중에서 인공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 인공님 즉 천연님이 아닌 인공님, 사람이 잘 경영 관리하는 살림, 그쵸? 사람이 잘 경영 관리하는 인목은 어떻다? 질적으로 형질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적 지표에 부합한 것은 바로 인공님이 많다라는 그것에 부합이 되겠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9번에 다음 조건에서 작업시간 비례법에 의한 총 감가상각비는 했습니다. 작업시간 비례법. 총 작업시간. 이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총 작업시간 분의 실제 작업한 비율로 따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보시면서 저 문제를 한번 이제 한 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먼저 빼요. 그 다음에 총 작업시간 분의 실제 작업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 원가가 얼마였대요? 바로 55만 원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55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얼마였죠? 지금 잔존 가치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만 원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자, 그다음에 총 작업 시간분이 얼마였다? 총 사용 가능 시간이 10만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도 10만 시간 분의 실제 작업 시간 수는 5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55만에서 5만 원 빼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에 10만 분의 5천 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딱 뭐가 나온다? 2만 5천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 답은 4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식을 알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50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임업 경영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임업 경영의 경제적 특성, 기술적 특성 그 두 개 단어 꼭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 두 개를 섞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특성 중에 어떠한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반대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임업 생산은 조방적이다. 자, 조방적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시간과 노력 뭐 자본 이런 것을 덜 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임업 생산은 그렇습니다. 어떤 농업이나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하면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공익성이 커서 제한성이 많다. 그래서 제한성이 많다고 했죠. 이것도 경제적 특성입니다. 3번 육성임업과 채취임업 이 병존한다 했습니다. 육성임업이라는 것은 내가 조립을 하여서 무육을 하고 키운 뒤 벌채하는 것이 육성임업이었고요. 채취임업은 천연적으로 자라있는 수목을 벌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채취임업이었죠. 그것이 병존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경제적 특성. 4번 임업노동은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임업노동에 대한 얘기도 경제적 특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업노동은 뭐 조림할 때, 그쵸? 예를 들어 조림은 좀 봄 정도에 하겠죠. 그래서 조림을 제외하고는 뭐 조림도 딴 때도 많이 합니다만 조림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임업노동은 크게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쵸? 그래서 경제적 특성을 말을 다르게 냈네요. 보통 경제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을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1번 어떤 재화로부터 장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일정한 이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제가 요거의 정의는 꼭 외우시자고 했죠. 장차 앞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기대가 된다 해서 기망가라고 불렀습니다. 기대가 되는 가격, 앞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 가격을 현재의 시점으로 바꾼 것, 현재의 시점으로 할인한 평가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현재가, 기망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지금 몇 번이죠? 51번인 거죠. 51번의 답은 3번의 기만가 되겠습니다. 기만가 현재가, 즉 현재의 이율로 할인해서, 그쵸? 나중에 이만큼 얻는다고 하면 과연 그만큼의 액수가 되려면 지금 얼마야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현재의 가격으로 할인해서 어떤 일정한 이율로 할인해서 내려왔을 때의 가격을 바로 기만가, 그쵸? 자, 뭐 1번의 매매가는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 2번의 비용가는 산림 경영에 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거죠. 비용가. 뭐 자본가는 현재의 자본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52번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지위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위라는 것은 임지의 생산 능력, 그쵸? 임지의 생산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위 지수라 하면 임지의 그 생산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를 바로 지위 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중하로 구분한다. 우세목의 수령과 수고로 측정하여서 그것을 따져서 지위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세목의 수령과 수고 요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문제 요것도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52번의 답은 1번이 바로 맞는 말이 나오네요. 임지의 생산력 판단 지표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택벌 작업을 하는 산림에 설정되는 기간 개념이다. 택벌 작업에 설정하는 기간 개념은 뭐였죠? 여러분? 회기년이었죠. 회기년. 첫 번째 인분에서의 첫 번째 어떤 살림을 택벌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인분들을 택벌을 한 뒤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그것을 바로 회기년이라고 했었습니다. 3번에 10등급으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0m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이거 지왕조사 중에 질이었죠. 질이 그 임도의 중심부부터 100m 단위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 뭐 그냥 그런 것들. 4번 작업급에 의한 산림의 생산 조직화에 있어 이상적인 개념 제시된 산림 조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답은 5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수간석회도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했습니다. 수간석회도라는 것은 수목의 생장 특성을 알고 조사하기 위한 생장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조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간석회라고 불렀었죠. 이것이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작성 시 수고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수간석회 작성 시 수고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뭐 절충법, 원주 등분
절충법, 원주등분법, 심각등분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평행선법 있죠. 이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요 세 가지가 바로 수고를 결정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이것은 수고 결정, 수간석회도 작성할 때 수고 결정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였고 나머지 절충법, 절충법이라든지 또는 뭐 심각등분법, 심각등분법 또 원주등분법 이런 것들은 뭐다? 수간석회시 그 반경을 결정하는 방법.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원판의 반경 측정법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재에서 했었었고 요 세 가지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수간석회시 원판의 반경 측정 방법이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것. 절충법, 원주등분법, 심각등분법, 그리고 평행선법이라든지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요것은 수고를 결정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4번 매년 말마다 산림관리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연이율이 5%일 때 자본가는 지금 현재 가격은 우리 산림평가 계산식 중에 자 먼저 어떤 식을 뭐 무한연년이냐 유한연년이냐 무한정기이냐 유한정기이냐 등등 식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것을 따질 때 먼저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54번에 보면 매년 말이라고 붙었어요. 매년. 자, 매년이면 우선 연년인지 정기인지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으니까 연년이네요. 그렇죠? 매년이니까 연년의 시기예요. 근데 매년 말마다 산림관리비로 이만큼이 필요하고 연이율 5%일 때 자본가는 했습니다. 자, 얘가 어떤 몇 년까지라는 정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유한이 아니에요. 그쵸? 유한이 아니고 계속 예를 들어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해서 5%일 때의 자본가는 물어봤습니다. 계속 무한일 때의 자본가. 자, 무한에다가 매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무한 연년 이자의 자본가라는 건 현재의 가. 현재가는 뭐라고요? 전가. 나중에 가가 후가였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후가였습니다. 자, 즉 여기다가는 어떤 식을 적용해야 하느냐 산림평가의 여러 식 중에 어떤 식을 적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한에다 연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을 묻니까 전가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연년 이자의 전가식을 적용한다라는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어떤 식을 적용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땐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를 보였어요. 매년인지 또는 정기인지 무한인지 연년인지 그것을 먼저 따져요. 그 다음에 후가 나중에 식을 묻는 거 나중에 그 자본가를 묻는 거지 아니면 전가 현재가를 묻는 건지를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0.0p분의 r 식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은 0.0p분의 r이에요. 자, 그러면 이율이 0.0p 이율이 얼마죠? 5%였으니까 0.05분의 얼마라고요? 바로 1,000만 원이에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1,000만 원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2억이 나옵니다. 이건 딱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54번에 3번에 2억이다라는 것. 이렇게 이건 간단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은 다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매년 R씩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수입이자의 전가합계이다. 그러니까 매년 R씩 이율은 P로 그쵸? 이율은 P로 그거에 대한 거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산림평가 여러 식들 무한연년이자, 무한정기이자, 유한연년이자, 유한정기이자, 뭐 전가식, 후가식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55번 한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55번 표준지 매목조사 중 흉고직경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매목조사 수목 하나하나를 조사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흉고직경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1번 2cm 과략을 이용한다. 과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떠한 일정한 수치를 2cm로 축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2cm 과략을 하게 되면 2cm, 4cm, 6cm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cm 과략 하는 거 맞았었죠. 그렇죠? 맞았습니다. 괄약이라는 뜻이 여러분 괄이 묶을괄이에요. 묶을괄. 약은 약속하다 약속. 즉 어떤 일정한 범위의 수치를 묶어서 우리는 2cm로 묶어서 약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괄약이라는 뜻을 씁니다. 말을 씁니다. 맞고요. 이번에 흉고직경 6cm 이상이 측정 대상이다. 그쵸? 6cm 미만은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3번 흉고란 땅 위에서 1.2m의 높이를 말한다. 맞죠? 흉고 가슴 부위의 높이예요. 그렇죠? 동양인 같은 경우 1.2, 서양 같은 경우 1.3을 적용을 합니다. 키가 좀 크니까요. 그렇죠? 4번에 흉고 직경 측정 기구로 아브네이 레벨이 있다. 여러분 아브네이 레벨은 뭐라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외운다고 그랬었죠. 바로 수고 측정이에요. 수고 측정 기구가 아브네이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번의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56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표준지 조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면적은 0.04헥타르 20바이 20 또는 10바이 40 정도로 하고 뭐 2cm 과략으로 한다. 6cm 미만은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그런 것들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 또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소반을 구획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저희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죠. 소반을 구획, 어떨 때 소반 구획하나? 살림이 기능이 상이할 때 살림엔 6가지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틀릴 때 소반을 구획한다. 지종! 임목지냐 무임목지냐 법정 제한지냐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소반을 구획한다라는 것. 임종, 임상 및 작업종이 상이할 때 임종은 인공님이냐 천연님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 임상 뭐 침엽수냐 화렵수냐 호요림이냐 등등 또는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요럴 때 뭐다 소반을 구획한다라고 해서 소반을 구획하게 될 때가 어떨 때이지요? 4가지 다 아셔야겠습니다. 문제에 잘 나오고 있죠.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지종 구분이 서로 다를 때 맞습니다. 2번 임종 및 작업종이 서로 다를 때 맞고요. 작업종이라는 건 무슨 개벌, 산벌, 택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3번 임령 및 지위 차이가 현저할 때 이것도 맞고요. 4번에 병충해 피해나 간벌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거를 소반 구획하는 어떤 단위가 되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5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임업경영 요소 중 유동자본에 속하는 것은 자본제에는 고정자본제가 있고 유동자본제가 있다. 자, 고정자본제라는 것은 그 자본제의 생산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 그 자본제의 생산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항상 있는 고정적인 시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고정자본제라고 불렀고, 유동자본제는 어떤 그 생산함에 있어. 생산하는 데 따라서 소모되거나 이용되거나 그렇게 되는 자본제를 바로 우리는 유동자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동자본제와 고정자본제는 이런 게 있었다. 보통은 고정자본제는 고정적인 어떠한 시설들이 해당되고 유동자본제는 조림비, 관리비, 사업비 3개로 나눌 수가 있고 조림비 중에 이 종자, 묘목 이런 것들도 다 뭐였다? 유동자본제이다. 비료, 교육, 급료, 사무비, 수선비, 공과장비, 임금이나 소모품비, 월급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모두 뭐다? 유동자본제였다라는 것. 어떤 생산 과정 중에 쓰이거나 소모되거나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유동자본제다라는 거. 그래서 자본제의 종류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의 유동자본제는 종자가 되겠다. 임도, 기계톱, 사무실 이런 것은 다 모두 고정적인 어떤 시설, 그쵸? 생산을 하기 위한 고정적인 시설이었죠. 그래서 답은 57번의 2번. 58번 물가 상승과 도로, 철도 등의 개설로 인한 운반비의 절약에 기인하는 산림의 임목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그 생장의 종류에서 재적 생장, 즉 부피가 늘어나는 생장, 형질 생장,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형질은 더 좋아져요. 수목은 크고 통직하고 할수록 더 형질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형질생장, 등기생장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임목가가 상승한다. 또는 이런 철도, 도로, 운반 등이 철도나 도로 등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개설되면 좀 더 빨리 현지의 시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더 절약이 돼요. 자, 운반비가 절약이 된다라는 것은 원목가는 똑같은데 운반비가 절약이 되면 임목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가격의 상승,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등기생장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총가생장은 재적, 형질, 등기를 모두 더한 것을 총가생장. 그래서 우리는 이 생장의 종류 아셔야 되고 특히 이 등기생장은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형질생장과 등기생장은 문제 잘 나옵니다. 형질도 잘 나오지만 등기가 더군다나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58번에 4번의 등기생장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시도록 할게요. 임업 경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임업 소득은 임업 총수익에서 임업 경영비를 뺀 값. 우리가 이런 것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임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총 얼마나 수익을 얻었냐에서 내가 총 얼마나 지출을 했나, 얼마나 경영비로 빠져나갔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소득은 임업 조수익이라는 것은 임업의 총수익입니다. 임업의 총수익에서 임업 경영비를 뺀 것 맞습니다. 이번에 임가소득은 임업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 그쵸? 임가에서도 임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바로 임가소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3번 임업의존도는 임가소득을 임업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반대로 말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임업의존도, 임가가 그 임업도 하고 있는 그 임가가 얼마나 임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은 임가의 소득, 전체 소득 중에서 임업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즉 임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잘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거대로 외워놓고 문제를 푸다가 헷갈려서 틀린 분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 임업의존도는 임가소득을 임업소득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임업소득을 임가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답이 임업소득을 임가소득으로 나누었다고 해야 되겠죠? 4번에 임업소득률은 임업소득에서 임업조수익을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임업소득률, 제가 임업의존도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만 요건 더더욱 요 노란색 임가소득도 더 알아야 되고 요 두 가지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임업에서의 소득률은 임업의 총수익분의 임업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임업조수익분의 임업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것이 임업소득률이다. 임업조수익분의 임업총수익분의 임업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 요것이 바로 임업소득률이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지금 맞는 말을 한 거죠. 자, 6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보식의 약 1.0053배 과대치를 주고 중앙 단면이 원이 아닐 때 오차가 더 커지는 구적식을 했습니다. 우리 벌채목의 제적 측정 방법, 제적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적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후버식, 스말리안, 리켓, 사분주, 브레레튼, 뭐 말구직경, 자습법, 산림청, 목재국경,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구적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에 나온 것은 그것도 기사도 아닌고 산업기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뭔가 문제의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벌채목의 제적 측정할 때는 5분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4분주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5분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임목의 중앙 둘레 부분을 왜 5분주나 5로 나눈다고 했어요. 중앙의 둘레 부분을 5로 나눈 뒤 그것을 제곱을 해서 다시 그 길이, 나무의 재장을 2배한 것을 곱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5분주식이고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4분주식이라는 것도 4로 나눴다. 나눌 분자를 써서 4분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의 둘레를 원목의 중앙의 둘레를 4로 나눈 뒤에 제곱한 것에 나무의 길이, 재장을 곱해준 것이 바로 4분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대치를 주고 중앙 단면이 원이 아닐 때 오차가 더 커지는 식은 다 뭐냐면 바로 5분주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5분주식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해서 1.0 몇몇 배의 오차를 준다라는 것,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60번에 1번에 5분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보다 뭐 후버식, 스말리안 또는 말구직경, 자습법 또는 산림청, 목재규격법 요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